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동아아산 건강강좌는 노년기 근감소증 관리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에서 주로 복잡한 질환의 어르신들의 진료를 맡고 있는 노년내과 장일영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근감소증입니다. 아마 오늘의 이 이야기를 들으시러 오신 분들은 아무래도 근육이라든지 또는 이제 건강관리에 관심이 굉장히 많고 또 한편으로는 많이 들어보셨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서 다소 복잡하지만 젊었을 때랑 다른 관리 방법,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좀 나에게 맞는 운동 방법을 좀 찾기, 그리고 좀 특별히 신경 써야 될 것에 대해서 조금 짧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이 부분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조금은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릴까 하고요. 두 번째는 관리 방법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잘 운동하는 방법, 그리고 영양을 신경 쓰는 법, 그리고 나에게 맞는 약제 복용에 대해서 좀 핵심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감소증이 왜 중요한지에 보다 먼저 한번 많이 우리가 이제 주변에서 듣게 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많이 자도 이전보다 쉽게 피곤해진다. 네, 자도 피곤하고 특히 아침에 깨어나지 않고 많이 피곤하시죠? 예, 이런 분들. 그리고 이전보다 허리가 더 아픈데 다리가 더 땡깁니다. 예, 그런데 아마 병원 가서 검사해 보시면 뭐 거기가 특별히 더 나빠졌다는 이야기보다는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렇습니다라는 말씀을 더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리고 치매는 아닌데 건망증이 좀 심해지는 것 같다. 심지어는 이 부분 때문에 나는 지금 걱정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가족들도 이제 조금씩 나의 기억력에 대해서 이제 조금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하는데 병원에 가면 아직은 치매는 아니라고 하고 뭐 특별한 조치는 없고 건강관리 잘 하시라고 하는 분들. 그 다음에 혈압은 괜찮은데 이렇게 앉았다 일어설 때 자주 핑 어지럽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그리고 다리도 쉽게 붓는데 병원 가서 검사해 보면 뭐 특별히 이상한 거는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평소에도 꾸준히 젊었을 때부터 운동과 건강관리를 해왔는데요, 요즘은 진짜 예전만큼 못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 건강관리, 특히 운동하고 계신 부분 또는 먹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검토를 하고 이게 지금 나한테 맞는 건가 하는 한번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감소증은요, 기존의 질병 또는 어떤 병 가지고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런 이런 적혀 있는 것과 같은 증상들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지병이 있고 아니면 어디 관절이나 안 좋은 데가 있지 않은데 또는 그게 예전하고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증상이 있으시면은 이것은 근감소증 또는 근감소증으로 향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지금처럼 관리하면은 그 기간이 점점 더 빨리 오면서 굉장히 이제 뭐 여러 가지 몸의 문제와 이런 증상들을 많이 느끼시게 될 거고 마지막에 근감소증이라고 진단받으실 가능성이 높아서요. 우리가 근감소증을 조금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근감소증의 어떤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도대체 나이가 달라지면 뭐가 달라지지? 왜 우리가 다르게 관리해야 되지? 그냥 젊었을 때만큼의 그런 방법, 그리고 그만큼의 시간, 그만큼의 노력을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를 과학적으로 조금 말씀드려 볼게요. 이 서로 사는 두 사람이 있어요. 지금 보면 종아리 두께나 뭐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비슷해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왼쪽은 30대고 이제 오른쪽은 60대예요. 이분들을 우리가 이제 CT나 또는 MRI를 통해서 안에 근육이 얼마나 있습니까 보면 육안적으로 외관상으로는 저렇게 비슷해 보여도요, 안에 근육과 지방의 양상은 이렇게 많이 다릅니다. 저기 빨간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근육이고
노란색이 이 지방인데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똑같아 보여도 안에 근육은 많이 줄었죠. 그리고 지방이 많이 늘어서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노란색 줄들도 많이 보이는 것은 이제 지방에 근육 안에 지방이 낀다. 그러니까 이제 고기로 말하면 우리가 이제 마블링이 끼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나이가 드신 분들이 건장해 보이시고 근육도 굉장히 잘 관리하셨다고 생각하시지만 막상 검사를 해보면 안에 근육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저 근육이 저렇게 마블링도 심해지고 근육량도 작아지고 하다가 이게 어느 정도 도가 지나치게 되면 이제 몸에서 신호가 발생을 합니다. 즉 보이는 게 다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젊었을 때의 근육은요, 원래 근육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하루 종일 생기고 하루 종일 분해가 되는 게 근육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시간에도, 이 순간에도 근육은 일부 생성되고 있는 게, 즉 새로 만들어지고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오래 쓴 근육들은 분해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하루 종일, 심지어 내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이 과정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 생성되는 양하고 분해되는 양이 거의 같고요. 그래서 근육이 일정하게 유지가 잘 돼요. 그리고 운동을 하거나 내가 노력을 하면 이 생성되는 부분에 대한 게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많이 생성되고 잘 생성됩니다. 그러니 근육이 쉽게 늘어나겠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은요, 이 많이 바뀌어요. 첫 번째로는 이 생성이 많이 안 돼요. 똑같이 운동을 하고 똑같이 먹어도요, 근육이, 즉 새 근육이죠. 근육이 잘 안 생겨요. 재생도 잘 안 되고, 이전에 있던 걸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분해가 더 빨라져요. 즉, 조금만 운동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근육이 분해되는 속도가 워낙 빨라가지고, 병원에 뭐 입원해서 한 일주일만 누워 있다. 또는, 집안에서 이렇게, 별 이렇게 외출 없이 가만히 누워만 계시면은요, 근육이 정말, 심할 경우에는 하루에 0.5%, 1%씩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은 한 달이면은 근육이 20, 30%가 줄어들 수 있고, 이러면 굉장히 근육량 손실이 심해서 그 다음부터 거동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거는 이렇게 근육의 생성과 분해에 있어서의 속도와 효율이 많이 틀려지게 되고요. 이전하고 똑같이 관리해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걸 내 나이에 맞게, 그리고 나에게 맞게끔 관리하지 않으면 이 근육은 필연적으로 빠른 속도로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것을 현미경으로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근육이라는 것도 하나의 이제 어떤 섬유 다발이에요. 조금 쉬운 표현으로는 여러 가지 색깔의 빨대를 이렇게 하나로 모아놓고 그 빨대들이 어떤 것들은 어떤 속성이 있고 어떤 것들이 힘이 좋고 어떤 것들은 속도가 빠르고 이제 이런 개념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 빨대를 이렇게 잘라서 현미경으로 본 거죠. 근육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근육의 패턴, 즉 세포 안을 구성하고 있는 이런 세포의 성격이 바뀌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들, 젊은 아이들 굉장히 민첩하고 빠르고 우리가 굉장히 뭐 이런 속도도 잘 운동을 하잖아요. 근데 근육의 이런 성상이 틀려서 그래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근육들이 좀 주로 이제 지근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느린 근육이고, 굉장히 힘을 좀 이렇게,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근육들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것처럼 오래 서 있을 수 있게 하는 근육이고요. 이게 좀 많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빠른 운동 또는 이제, 이런 민첩성 운동, 여러 가지 운동을 복합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유산소 운동을 곁들이게 되면은요, 이게 젊었을 때 이렇게 속근이 늘어나요. 즉, 빠르게 반응할 수 있고, 그때그때마다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어서 예민한 동작까지, 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작은 거 잡을 수 있는, 젓가락질 할 수 있는
요런 속근까지 이제 늘어나게 되는 게 젊어진다는 뜻이에요. 물론 전체 양도 같이 늘어나고요. 속근의 양도 늘어나는 게 우리가 이제 젊다라는 뜻인데, 이 나이가 들면은요, 이렇게 이 직은, 그러니까 꾸준히 힘을 주는 근육들은 되게 잘 유지가 되는데 속근이 많이 줄어들어요. 속근이 줄어든다는 것은 민첩성 또는 순발력, 그리고 이런 예민한 운동이 이제 잘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근육량이 줄어들면서요, 특히 이 속근에 대한 근육의 어떤 그 빨대라고 그러죠. 빨대 섬유들이 이렇게 많이 줄어듭니다. 그러니 이제 똑같은 근육량이 있다 하더라도 속근이 줄어드니까 이렇게 잘 넘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심한 경우에는 뭐 몸이 좀 떨린다든지, 또는 우리가 이제 좀 이런 단축 끼는 거나 뭐 젓가락질 하는 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예전만치 민감하지가 못하게 되죠. 우리가 이렇게 근육의 성상이 바뀌고 또 근육의 양이 줄어들고 하는 이런 문제도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그 근육마저도 다 쓰지 못하고 못 쓰는 근육이 점점 늘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보면 되게 말랐는데도, 또 근육이 별로 없는데도 힘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 있죠. 또 반대로 굉장히 보기에는 풍채도 좋고 이렇게 힘도 좋아 보이는데 막상 항상 피곤해 하시면서 힘도 별로 없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육량이 이렇게 정말 힘을 낼 수 있는 거는 일부가 안 돼요. 즉 있는 근육을 다 쓸 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한편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근육 중에 정말 내가 힘을 내고 운동으로 쓸 수 있는 근육은 사실 대개는 반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저기 보이는 신경선을 보시면 됩니다. 즉 신경선이 이렇게 그 가닥 하나, 근육 섬유, 즉 근육 가닥이죠. 가닥 하나하나에 다 저렇게 가서 붙어야 돼요. 다 붙어야 그 근육들이 실제로 일을 할 수 있고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운동을 적절히 하지 않거나 또는 하지 않으면은 저기 뻗어가 있는 신경들의 개수 하나하나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깊은 근육까지 내려가 있는 개수가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퇴화가 되면서 실제로 근육을 쓸 수 있는, 우리가 동원이라 그러는데 쓸 수 있는 근육량이 더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양도 적고 안에 있는 그 성상들도 민첩성이 좋아지는 그런 근육들은 많이 줄었는데, 거기다가 그것을 쓸 수 있는 근육까지 줄었잖아요. 그 근육의 어떤 양이 줄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이런 식으로 관리하다 보면은 결국은 내가 관리에도, 적절한 관리에도 불구하고 어떤 힘 빠지고 근육량 줄어드는 건,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이제 굉장히 몸에서 이상 신호를 느끼는 것들은 이제 거의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어서, 이런 내용을 알고 이제 좀 대응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젊었을 때하고 똑같이 근육 관리를 하면 근육은 이렇게 점점점 작아지고, 그래서 근육 속성도 잘 이해하시면서 나한테 맞게끔 관리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잘 운동하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의 목표가, 나이가 들어서 운동의 목표가 물론 굉장히 예전 젊었을 때처럼 근육량도 막 많아지고 몸짱이 되는 방식으로 가도 좋겠죠. 그럴 수만 있으면 더 좋고요, 사실. 그런데 대개는 우리가 이제 혈관에 대한, 뭐 콜레스테롤에 대한 이런 이슈를 이제 많이 접했기 때문에 운동이 주는 이런 혈관에 대한 장점은 이미 잘 알려져 있고, 그것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유효해요. 그래서 혈관을 튼튼히 한다. 나이가 들어도 운동을 하면 혈관을 튼튼히 하고 혈관 안에 있는 콜레스테롤이나 또는 우리 동맥경화를 많이 예방하는 효과가 되게 큽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운동의 목표는 조금 다른 게, 혈관도 튼튼히 하고 더 중요한 목표들이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육은 그대로 관리하던 방식대로 하면은 근육 줄어들거든요. 쓸 수 있는 게 점점 줄어들어요. 안에 있는 성상도 나빠져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근육들을 일단 잘 지켜내는 게 첫 번째 목표고요. 두 번째는
근육의 효율을 좋게 해야 됩니다. 효율을 좋게 해야 됩니다. 즉 있는 근육도 잘 지키면서 쓸 수 있는 근육을 더 많게 만드는 겁니다. 세 번째는 다른 장기에 무리가 가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씩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가지고 있던 근육을 잘 지킨다는 거는요, 보통 우리가 이제 운동을 그래도 다 나름 열심히 하시니까 매우 운동 열심히 하십니다라고 다 말씀하시면서 보통 하루에 한두 시간씩 땀나게 걷습니다. 그리고 다른 운동은 따로 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에 저는 이렇게 보통 답을 하고 합니다. 혈관에는 되게 도움이 되는데요. 우리가 걷게 되면 상체는 거의 안 쓰게 되거나 굉장히 일부 근육만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안 쓰는 근육은 굉장히 빨리 없어지고, 특히 아마 문제가 되는 것은 허리나 상체 근육이 되겠죠. 그래서 이럴 경우는 조금 유산소 운동 시간을 조금 줄이시고요. 근력 운동, 그리고 균형 운동, 그리고 전신 운동을 조금씩 추가하고 그 시간의 배분을 조금씩 늘려가서 좀 전체적으로 운동의 밸런스를 좀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운동 말고도 이 어떤 잘 지키기 위해서는 근육의 분해가 더 많이 일어나잖아요. 생성은 잘 안 되고. 그래서 근육에 필요한 것을 섭취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근육의 효율을 좋게 하는 것입니다. 근육이 있다고 해서 다 쓸 수 있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꾸로 우리가 운동을 하는 이유도 그 있는 근육을 좀 더 잘 쓰고 또 많이 쓰게 하는, 효율을 높게 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이 쓰던 근육, 맨날 이렇게 일상생활하는 근육이라든지 걷는 운동만 가지고 이런 근감소증을 관리한다고 생각하시면은, 그러면은 딱 그 근육들만 효율이 좋아지고 나머지 것들은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요, 몸 전체를 쓰는 복합 운동을 좀 하십시오라고 권해드립니다. 즉 하체, 몸통, 상체 운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운동도 유산소 운동, 그 다음에 근력 운동, 균형 운동, 스트레칭과 같은 이런 운동들을 전부 다 모아서 조금씩의 시간 배분을 하십시오. 우리가 걷기 일변도의 운동은요, 굉장히 가면 갈수록 조금 부담도 커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드릴게요. 복합 운동을 통해서 안 쓰던 근육을 쓰고 그 근육들을 유지하고 또 효율을 좋게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운동 강도가 중요합니다. 운동 강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젊었을 때하고 똑같이 운동을 할 수 있으면 좋지만 대개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혈압이라든지 당뇨, 심장병 또는 예전에 무슨 뇌졸중이라도 한번 앓으셨던 분들은 운동을 예전같이 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운동 강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개인 트레이너를 붙여서 할 수도 없고, 그죠? 본인이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내가 운동할 수 있는 제일 강한 강도, 제일 힘든 운동을 100으로 잡고요. 평소의 운동을 60에서 70%만 하세요. 즉 내가 할 수 있는 운동의 60, 70%로 세팅을 하고 그 강도까지 운동을 하십니다. 이 강도는요, 어지간히 심장이 안 좋거나 또는 폐가 안 좋거나 또는 다른 질병이 있는 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강도고요. 그런데 운동을 계속 하다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총 운동 강도가 증가하게 되면서 늘어나게 되면서 60, 70% 세팅된 운동량이나 강도 자체도 같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요. 즉 60, 70%로 맞춰놓고 꾸준히 하시면 전체적인 운동량이나 운동 강도가 증가하시는 것을 아마 체험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 맥박으로 할 수도 있고 또는 내가 느끼는 어떤 숨참 또 피곤감으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걸로 하셔도 좋아요. 혼자서 하시게 되면 운동 강도를 60, 70%로 맞춰서 그것을 꾸준히 유지해 보시면 할 수 있는 양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근육의 효율도 굉장히 같이 좋아집니다. 세 번째는 운동하는 만큼 운동에 비례해서 단백질 잘 먹어야 됩니다. 제가 뒤에 먹는 거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운동을 2시간 하는 사람하고 1시간 하는 사람하고 먹어야 되는 단백질은 분명히 다릅니다. 얼마 드세요라는 적정량이 있지만 내가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더 먹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적게 하시는 분, 많이 하시는 분에 따라서는 조금 달리 먹어야 됩니다.
세 번째, 다른 장기에 무리가 가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운동만 오래 하면, 우리가 걷기만 오래 하면 그 관절에 무리 갑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서는 퇴행성 변화, 즉 마모와 이런 닳아서, 그리고 인대 손상도 되게 심하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운동이 좋다고 해서 그것만 꾸준히 하시면은 잃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장기에 무리가 가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운동, 즉 균형 운동을 꼭 같이 하시고요. 낙상을 예방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목표 중 하나입니다. 실컷 목 관리 잘 해놨는데 한번 넘어져서 크게 부러지고 나면, 또는 뇌출혈 한번 생기고 나면 그동안의 노력이 정말 물거품이 되고 회복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넘어지지 않게끔 예방하는 운동의 목표를 같이 설정하는 게 좀 중요하고요. 이런 목적을 통해서 우리는 균형 운동도 꼭 함께 하시고, 동시에 복용하고 있는 약도 함께 살펴보셔서 적어도 어지럽거나 또는 우리가 의욕이 안 생기거나 힘이 나지 않는 그런 상황의 약들, 또는 나한테 맞지 않는 약들은 한번 검토는 좀 받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영양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영양을, 여기는 이제 뭐 사실 다 식사는 하시니까 영양에 신경을 쓰지 않는 분은 없을 텐데요. 좀 요런 이제 좀 과학적인 내용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어떤 음식을 주로 즐겨 드십니까 하면, 사실 나이가 들면 이도, 치아도 안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소화 기능이나 소화 능력도 좀 많이 떨어지고, 또 변비라든지 또 배변 장애가 또 되게 잘 생깁니다. 그만큼 나에게 편한 음식이라는 게 좀 생기고요. 먹는 것이 점점 한쪽으로 몰릴 수 있어요. 먹기 편하고 소화 잘 되고, 그리고 먹었을 때 힘나는 것들을 아무래도 찾게 되니까 대부분 이렇게 탄수화물, 뭐 밥이라든지 고구마, 감자, 빵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즐기시게 되고, 또 쉽게 복용하시는 것이 면 종류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찾으시고, 그나마 이제 좀 이렇게 신경을 쓰시는 부분은 이제 견과류들이 될 것 같아요. 많이 이렇게 드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앞에 보셨던 근육의 어떤 생성과 분해라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요, 근육이 결국은 잘 안 생겨서 문제가 커지거든요. 잘 안 생길 때는 진짜 재료가 필요하고, 재료가 많이 필요해요. 재료가 많이 들어가야 그나마 젊었을 때만큼 생깁니다. 그래서 재료가 조금 부족하거나 또는 이전하고 같은 양이 섭취가 되고 흡수가 되어도 생성 예전만큼 잘 안 돼요. 따라서 재료가 잘 필요하고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근육의 재료는 뭡니까? 사실 근육은 모든 영양소를 다 필요해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다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많이 필요하고 또 많이 있으면 좋은 재료가 단백질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 이제 광고에서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단백질 하면은 우리가 먼저 떠올리는 게, 물론 고기도 있지만은 콩이나 두부, 견과류 이런 부분을 많이 떠올리시잖아요. 근데 식물성 단백질들이에요. 대부분이. 다 단백질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는 골고루 들어가 있는 이제 그런 식품군들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대개는 부족합니다. 양으로도 부족하지만 양보다는요, 단백질 안에 아미노산 종류가 되게 많기 때문에 이 소위 필수 아미노산이라는 부분에 대한 섭취가 좀 많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콩이나 두부 또는 이제 견과류들을 되게 많이 드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은 항상 생기기 마련이고요. 또 심지어는 이런 식물성 단백질은 우리가 꼭 입으로 그러니까 꼭 이런 단백질을 섭취하지 않아도 뭐 밥이라든지 고구마라든지 이런 탄수화물들을 섭취함으로써 간이 이것을 식물성 단백질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은 다 있거든요. 대개는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이 부족한 경우가 별로 없어요. 아주 막 못 드시는 분들 아니면 식물성 단백질은 내가 꼭 안 먹어도 다른 음식을 통해서 내 몸이 만들어내기도 해서 모자란 경우 잘 없습니다. 그런데 주로 이제 필수 아미노산, 그리고 필수 아미노산이 많이 함유된 동물성 단백질이 대부분 부족하세요.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약 한 30%에서 반 이상은 부족하고요. 운동 많이 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면 무엇을 먹어야 됩니까? 밑에 적혀 있는 이런 동물성 단백들입니다. 달걀, 생선, 돼지고기, 닭고기, 소고기가 사실상 완전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이 안에 필수 아미노산이 있는 거예요. 즉, 콩, 두부, 견과류로 섭취 못하는 부분은 여기서 보충할 수 있고, 이거 아니면 사실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특히 채식만 즐겨 하시거나 또는 소화가 안 되고 이런 치아 문제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또 걱정도 있죠. 그러니 이런 동물성 단백을 극도로 안 드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요. 이것이 보통 처음에 몇 년은 잘 모르는데 이게 5년, 10년이 지나게 되면 이런 필수 아미노산 그리고 동물성 단백질 부족으로 인한 증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당장은 단백질이나 근육 생성도 잘 안 되고요. 길게 보면은 이런 단백질이 온몸 곳곳에서 사실은 활약을 하고 있는데 기억력이 빨리 떨어진다든지 또는 이제 관절이 좀 빨리 상한다든지 하는 부분들도 사실 어느 정도 연관성이 다 있어서 이 부분 신경 꼭 쓰셔야 되고 먹을 수 있도록 조금 노력은 해야 됩니다. 너무 배척하지 마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먹으려면 겁나죠. 뭐 살찔까봐 아니면 뭐 콜레스테롤이 올라갈까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나는 소화가 안 된다 그러실 수도 있고요.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을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강구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한 번에 많이 섭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루 종일 근육은 생기고 또 분해되거든요. 24시간. 그래서 이게 꾸준히 필요해요. 한 번에 오늘 보신한다. 오늘 저녁에는 단백질의 날이라고 하면서 뭐 이런 뭐 삼계탕이라든지 아니면 고깃집 가서 거하게 드시는 것이 물론 도움은 되지만 그것을 그냥 나누어서 조금씩 자주 섭취하는 게 훨씬 더 근육한테 도움 됩니다. 자주 나누어서 섭취하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단백질을 젊었을 때보다는 사실은 조금 더 드셔야 돼요. 젊었을 때만큼 먹기도 힘든데 그거와 같은 양이 아니라 더 많이 먹어라. 참, 예. 말씀드리면서도 조금 이게 가능할까 싶잖아요. 근데 이게 좀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은요. 실제로 섭취율이나 또는 흡수율이 많이 떨어지고 또 같은 양이 섭취가 되고 흡수가 되어도 근육 가서 실제로 생성이 잘 안 돼요. 예전에는 100만큼 먹으면 100만큼 생겼거든요. 근데 지금은 단백질 100만큼 먹어도 50밖에 안 생겨요. 보통 한 70 정도밖에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많이 먹어야 돼요. 130, 140 먹어야 이제는 100만큼 생길 수 있는 겁니다. 먹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소화가 좀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조금씩 자주 먹고 나눠 먹고 뭐 소분해서 먹는다고 해도 좀 어려운 분들은 그때는 보충제가 좀 도움이 돼요. 근데 이제 보충제도 종류와 성격이 많으니까 요거는 좀 개인적으로 좀 이런 본인에게 맞는 걸 찾을 좀 필요가 있고 요거는 전문가의 도움도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약을 나에게 맞게 복용하기. 예. 사실 뭐 나이 들어서 우리가 약 안 드시는 분은 거의 없다시피 한데요. 대개는 또 이런 60, 70이 되기 전, 뭐 40대나 50대부터 꾸준히 약을 드셔 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잘 맞았던 약들도 이제는 한번 다시 좀 원점에서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도 있고, 그 다음에 혹시 이 약으로 인해서 내가 안 맞는데 맞다고 믿는 경향, 또 심지어는 이런 문제 때문에 어떤 문제의 원인을 좀 늦게 찾음으로써 앞에서 열심히 하셨던 운동과의 영양의 효과가 많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이거는 좀 한 번쯤은 염두를 한번 주기적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무엇보다도요, 약이 안 맞으면은 운동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감기약 드셔보셨잖아요. 감기약 드시면은 입도 마르고 그 다음에 소변도 사실 조금 잘 안 나고요, 남자분들. 그리고 변비도 사실 좀 생길 수 있고요. 입맛도 떨어지고 졸리고 좀 어지럽습니다. 이건 젊은 사람들도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감기약 먹고 보통 쉬고 자잖아요. 근데 약이 안 맞는 그런 약을 만약에 매일 먹는다. 내가 먹는 약 안에 그런 약에 있었고 그 약이 예전에는 맞았는데 지금은 만약에 안 맞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렇게 약에 어리친 채로 사시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운동을 한다. 내가 지금 감기약 먹고 졸리고 입맛 없고 소화 안 되는 이 상황에서 운동을 하고 좋은 걸 먹는다. 별로 효과가 없어요. 효과가 굉장히 제한적이고, 운동도 100만큼 할 수 있는 거 50도 못 합니다. 이러면.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을 하고 의지를 가지셔도 약이 안 맞으면은 내 발목을 계속 잡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이 항상 건강관리 할 때 항상 약은 같이 관리하시고 한 번쯤은 지금 복용하고 있는 약을 재검토하는 게 필요한데요. 이게 참 많아도 문제고 적어도 문제잖아요. 특히나 나이가 들면은 몸에 이런 성상이 바뀌어가고 체중이 바뀌어가고 키가 바뀌어가거든요. 특히 체중이 빠지고 대개 키가 조금 줄어드는 경향이 좀 많아요. 그러면 내 몸의 크기가 작아졌거든요. 몸의 크기가 작아진 상황에서 이전하고 똑같은 약을 계속 드시게 되면 이게 대개는 용량 과다하거나 또는 안 맞게 되는 경우가 되게 흔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내가 이 약으로 5년, 10년 동안 먹고 잘 지냈고 잘 맞았는데 설마 이 약이 문제겠어?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거는 약이 범인이 아니고요. 내가 바뀌었거든요. 내가 바뀐 게 원인이에요. 내가 나도 모르는 어느 시점에 이미 바뀌어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전에 있는 약이 슬슬슬 안 맞아지고 있는 중인 거죠. 그것을 너무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즉, 내가 체중이 바뀌고 특히나 살이 찌거나 또는 줄었고 내 몸에 부피가 바뀐 분들은요, 약물 농도가 실제로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맞던 약도 안 맞을 수 있다는 의심을 하시고, 뭐 1,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다 받으시잖아요. 이때 약도 같이 꼭 검사 받으세요. 그리고 여러 병원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병원 다니시는 분들은 약이 중복되거나 겹치는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조금 복용해야 될 약이 여러 병원에서 많이 복용된다든지 많이 처방이 된다든지, 또 반대로 이쯤 되면은 이제 약을 저쪽 병원에서 약을 주실 거야 하면서 처방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약 여러 개 먹는데 실제 필요한 약이 또 빠져 있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한 번쯤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조식품 많이 드시잖아요. 그러면 건강보조식품들이나 비타민제가 매일 드시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아무리 이게 양이 작고 소량이고 또 소변이나 뭐 간으로 해독이 되고 배출이 된다 해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비타민제로 인해서 또는 뭐 유산균으로 인해서도 위장장애라든지 소화불량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고요. 이걸 매일 복용함으로써 신체의 어떤 수치들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또 많이 복용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부족한 것이 여전히 남아있는 경우도 많아서요. 이걸 꾸준히 드신다고 마음먹으실 때는 한 번쯤 검토 받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도 한번 점검을 받아서 계속 이걸 먹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건강보조식품이나 비타민제 같은 경우는 이 자체가 간이나 이런 콩팥에 무리가 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보통 나이가 들면 이런 기능들이 떨어져서 해독 능력이 좀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걸 고용량, 특히 여러 개, 뭐 많게는 10개도 이렇게 드시잖아요. 이 간이나 콩팥 입장에서는 이 죽을 맛입니다, 사실. 이걸 더 끌고 간다면 이제 나머지 어떤 진짜 필요한 약이 들어갈 자리도 없고 해독될 자리도 없고,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간이 오히려 더 못 쉬고 더 피곤함을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많이 드시거나 오래 드실 때는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먹는 약, 우리가 음식은 되게 신경 많이 쓰시잖아요. 뭐 이거 하나 반찬 하나 하실 때도 이게 뭐 친환경이냐 아니냐 따져서 맨날 반찬하고 음식 하잖아요. 물도 그렇잖아요. 약도 그래야 돼요. 맨날 먹는 약이라도 계속 의심해야 돼요. 그죠? 먹지 마라는 뜻이 아니라 이게 언젠가는 나한테 안 맞을 수 있겠다는 그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한번 검토 받으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참 어려운 내용이기도 하고 또 깊은 내용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사람마다 조금씩 좀 특화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게 좀 더 중요하고 어떤 분은 이런 부분은 좀 뭐 무시해도 되는 부분이 있고 하니까요.
개개인의 어떤 건강 상태에 맞는 그런 건강 방법을 조금 찾으실 수 있도록 그런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합니다.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